한국에 갈 때만 하더라도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차라리 경제대국인 중국이 낫지 않나 싶었죠. 그런데 유럽에서도 천국이라 불리는 스위스 출신이 한국 생활 3년 만에 선택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3년 전 그 화요일 오후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취리히 본사 22층 회의실에서 아시아 진출 프로젝트 발표를 막 끝낸 참이었거든요.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어요. 중국 시장 분석부터 베이징 지사 설립 계획까지 6개월 동안 밤새워 준비한 자료들이 임원진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죠. 마르코, 정말 훌륭한 분석이었어. 토마스 이사가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그 순간 확신했죠. 이제 중국 지사장 자리는 내 것이라고. 어릴 때부터 꿈꿔온 중국 13억 인구의 거대한 시장에서 일할 기회가 드디어 온 거라고 말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동료들과 축배를 들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거든요. 인사팀장 안드레아의 전화였어요. 마르코, 잠깐 제 사무실로 와줄래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좋은 소식을 전하려는 건 분명했죠. 승진 발표나 보너스 얘기겠거니 생각하며 발걸음도 가벼웠어요. 안드레아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들어와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안드레아가 미소를 짓고 있긴 했지만 어딘가 어색했거든요. 앉아요, 마르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왔구나. 중국 발령 통보가. 아시아 진출 프로젝트 담당자로 발령이 결정됐어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안드레아. 언제 베이징으로 출발하면 되죠? 제가 너무 흥분해서 말했더니 안드레아가 잠깐 멈췄어요. 마르코. 베이징이 아니라 서울이에요. 한국 서울로 가시게 됐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서울이요? 네, 서울입니다. 한국이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뭔가 싶었어요. 중국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갑자기 한국이라니. 안드레아, 실수가 있었던 게 아닌가요? 제가 중국 전문가로 3년간 준비해왔잖아요. 알아요, 마르코. 하지만 임원진이 한국을 먼저 개척하는 게 전략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어요. 한국에서 성공하면 중국 진출도 더 수월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만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한국이 뭐가 대단하다고 중국 대신 한국을 선택한 건지 말이에요. 언제 출발인가요? 다음 달 15일이에요. 준비할 시간이 한 달 정도 있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내 소피아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막막했고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피아가 웃으며 맞아줬어요. 어떻게 됐어? 중국 발령 확정됐지? 그 표정을 보니 더 말하기 힘들었어요. 소피아, 한국이야. 한국으로 가게 됐어. 소피아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한국, 중국이 아니고 왜 갑자기 한국이야? 나도 모르겠어. 회사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는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김치와 태권도 그리고 분단국가라는 것 정도. 중국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국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다음 날 회사 동료들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마르코, 한국, 거기 안전해? 북한이랑 가깝지 않아? 루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음식은 너무 매울 거야. 매운 걸 못 먹잖아. 마리아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 걱정이 보였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버지의 반응이었어요. 한국, 거기서 뭘 하려고? 중국이 훨씬 큰 시장이잖아. 회사가 잘못 판단한 것 같은데. 아버지도 중국 쪽이 더 유망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였어요. 그러고 보니 주변 사람들 모두가 한국보다는 중국을 더 큰 기회로 보고 있더군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한 달 후 취리히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올바른 선택일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당황이었어요. 취리히 공항에 비해 규모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와, 이게 공항이야? 속으로 중얼거리며 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스캔하자 5분 만에 입국이 끝난 거예요. 스위스에서도 이렇게 빠르지 않았는데 말이죠. 수화물 찾는 곳도 마찬가지였어요. 10분도 안 돼서 제 캐리어가 나왔거든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저는 한국이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갈아타려는데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안내판이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중국어 또 일본어로 되어 있었고 지하철 노선도도 너무 복잡했어요. 취리히의 간단한 교통망에 익숙했던 저에게는 미로 같았거든요. 회사에서 준비해준 숙소는 강남구에 있었어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내리자마자 또 놀랐어요. 오후 7시인데도 거리가 사람들로 가득했거든요. 모두들 빠른 걸음으로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취리히에서는 오후 6시면 거리가 한산해지는데 여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니 배가 고팠어요. 근처에 식당이 있나 살펴보려고 밖으로 나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밤 9시가 넘었는데도 모든 가게가 활짝 열려 있었거든요. 편의점과 카페 그리고 식당 할 것 없이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스위스에서는 일요일이면 거의 모든 가게가 문을 닫는데 여기는 24시간 도시구나 싶었어요.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 볼까 했는데 메뉴판을 보고 당황했어요. 한글로만 되어 있었거든요. 영어 메뉴 있나요?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잠깐만요 하면서 영어 메뉴를 가져다 줬어요. 그런데 메뉴 이름들이 너무 생소했어요. 불고기와 갈비찜 그리고 김치찌개 이게 뭔지 전혀 감이 안 왔거든요. 일단 불고기를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오는데 반찬이 무려 8개나 따라 나왔어요. 이게 다 무료인가요? 물어보니 직원이 웃으며 네, 기본 반찬이에요 하더군요. 스위스에서는 빵 한 조각도 따로 돈을 내야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많은 반찬을 공짜로 주다니 신기했어요. 불고기 맛은 괜찮았지만 김치는 너무 매워서 물을 계속 마셔야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는데 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카드를 꺼내려는데 직원이 휴대폰으로도 결제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어떻게요? 앱을 다운받아서 등록하시면 돼요. 설명을 들어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결제가 가능하다는 거였거든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물 좀 사려고 했는데 편의점 규모에 또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컸고 없는 게 없더군요. 도시락과 과일 그리고 생활용품까지 다 있었어요. 24시간 운영하는 것도 신기했고요. 스위스에서는 편의점이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거든요. 물건을 고르고 계산대로 가는데 직원이 따뜻하게 데워드릴까요? 물어봤어요. 뭘 데워주는 거지? 했더니 도시락을 가리키더군요. 그제야 제가 도시락도 하나 집어든 걸 깨달았어요. 네, 부탁해요. 전자레인지에 데워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편리하다 싶었어요. 숙소로 돌아와 도시락을 먹어보니 맛도 괜찮았어요. 3,000원이면 이 정도 퀄리티의 식사를 할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취리히에서는 간단한 샌드위치도 15프랑은 했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해봤어요.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편리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게 너무 빨라서 적응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는데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동료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첫 출근길이었어요. 알람을 7시에 맞춰놨는데 6시 30분에 눈이 떠졌어요. 긴장 때문이었죠. 샤워를 하고 정장을 차려입고 나니 8시였어요. 취리히에서는 9시에 출근했는데 한국은 어떨까 궁금했거든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데 이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8시 10분 아직 이른 시간인데 벌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다니 신기했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거든요. 취리히 지하철은 여유롭게 앉아서 갈 수 있었는데 여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무도 떠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조용했거든요. 모두들 휴대폰을 보거나 졸고 있었어요. 회사 건물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8시 40분인데 벌써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놀라웠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한국 직원이 인사해줬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마르코시죠? 저는 김민수입니다. 마케팅팀에서 일해요. 네, 반갑습니다. 민수씨. 민수는 영어를 꽤 잘했어요. 하지만 발음이 좀 어색해서 가끔 알아듣기 힘들었거든요. 9층에서 내려 사무실로 들어가니 이미 절반 정도의 직원들이 와 있었어요. 9시가 아직 안 됐는데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마르코. 저는 이수진입니다. 팀장이에요. 수진은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영어도 유창했고
첫인상이 좋았어요. 오늘은 간단히 회사 소개하고 업무 파악하는 시간 갖겠어요. 오전 내내 회사 시스템과 한국 시장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어요. 그런데 설명하는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취리히에서는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데 여기서는 빨리빨리 넘어가더군요. 잠깐, 이 부분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물어보니 수진이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네, 물론이죠. 하지만 설명은 여전히 빨랐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가 같이 식사하자고 했어요. 회사 근처 식당으로 갔는데 메뉴를 보고 또 고민이 시작됐어요. 뭐가 맛있어요? 민수에게 물어보니 김치찌개 어때요? 한국 대표 음식이에요. 어제 김치가 너무 매웠던 기억이 났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김치찌개를 주문했는데 정말 매웠어요. 물을 계속 마시는 제 모습을 보고 민수가 웃더군요. 처음엔 다 그래요.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예요. 오후에는 첫 회의가 있었어요. 마케팅 전략 회의였는데 여기서 첫 번째 갈등이 시작됐어요. 회의 시간이 2시인데 2시 5분이 돼서야 시작됐어요. 스위스에서는 시간 엄수가 기본인데 여기서는 좀 다른 것 같았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수진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한국어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죄송해요, 마르코 씨. 이 부분은 한국 상황이라 한국어로 설명하는 게 더 정확해요. 영어로 번역하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서요. 이해는 했지만 소외감이 들었어요. 회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웠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의사결정 방식이었어요. 회의에서 결론이 명확하게 나지 않았어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 수진이 대답했어요. 일단 더 검토해보고 내일 다시 논의해요. 스위스에서는 회의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고 다음 단계를 정하는데 여기서는 애매하게 끝나더군요. 오후 6시가 되자 퇴근할 준비를 했어요. 스위스에서는 6시면 대부분 퇴근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르코 씨, 벌써 가세요?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6시 아닌가요? 퇴근 시간이요. 아, 보통 7시나 8시에 퇴근해요. 일이 많아서요. 어쩔 수 없이 더 있기로 했어요. 7시가 되어서야 몇몇 사람들이 퇴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수지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팀장이 있는데 먼저 갈 수는 없잖아요. 민수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결국 8시가 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생각해봤어요. 첫날부터 문화 차이를 많이 느꼈거든요. 업무 속도, 회의 방식, 근무 시간 모든 게 달랐어요.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언어 문제가 가장 큰 장벽인 것 같았어요. 영어로 소통은 되지만 미묘한 뉘앙스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날 밤 스위스에 있는 아내 소피아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어때? 첫날은 어땠어?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 어려워. 문화가 많이 달라. 괜찮을 거야.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지. 소피아는 위로해줬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정말 이곳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한국 업무 방식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의사결정 속도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수진이 마르코 씨, 긴급 회의 있어요. 하며 회의실로 불렀어요. 뭔 일인가 했더니 경쟁사가 신제품을 출시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우리도 대응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해요. 내일까지 기획안 나와야 합니다. 내일까지요? 스위스에서는 이런 기획안 하나 만드는데 최소 일주일은 걸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루 만에 해결하겠다는 거였어요. 정말 가능한가 싶었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팀원들이 즉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작업에 들어갔거든요. 민수는 시장 분석, 지영은 경쟁사 조사, 다른 팀원들은 마케팅 전략을 맡았어요. 마르코 씨는 유럽 시장 관점에서 분석해주세요. 수진이 제게 역할을 주었어요. 밤 10시가 넘도록 모두가 열심히 일했어요. 중간중간 치킨을 시켜 먹으며 야근을 계속했죠. 이상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두가 자발적으로 늦게까지 일하는 거였어요. 다음날 오전 회의에서 완성된 기획안을 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하루 만에 이 정도 퀄리티의 자료가 나올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스위스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더 신기한 건 디지털 업무 시스템이었어요. 어느 날 출장비 정산을 해야 했는데 지영이 도와줬어요. 앱으로 하시면 돼요.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영수증 사진만 찍으면 자동으로 정산 신청이 됐어요. 승인도 바로 떨어졌고요. 스위스에서는 서류 작성하고 담당자 찾아가고 승인받는데 며칠이 걸렸는데
여기서는 5분이면 끝났어요. 카드 사용도 신기했어요. 점심 먹으러 갔는데 민수가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걸 봤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삼성페이요. 카드 등록해두면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어요. 저도 해보라고 해서 따라했는데 정말 편리했어요. 카드를 꺼낼 필요도 없이 휴대폰만 갖다 대면 결제가 됐거든요. 배달 문화도 충격이었어요. 야근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뭔가 시켜 먹자고 했더니 민수가 배달 앱을 켰어요. 뭐 드실래요? 선택지가 정말 많았어요. 한식, 중식, 일식, 양식, 피자. 치킨 없는 게 없더군요. 피자 시킬까요? 몇 분에 와요? 30분 정도요. 정말 30분 만에 뜨끈한 피자가 도착했어요. 밤 9시가 넘었는데도 말이에요. 스위스에서는 저녁 6시 이후에는 배달을 거의 안 하거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은행 업무였어요. 급하게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해서 은행에 갔는데 창구 직원이 인터넷 뱅킹으로 하시는 게 더 빠를 거예요 하더군요. 어떻게요? 앱 다운받아서 본인 인증하시면 바로 계좌 개설 가능해요. 정말로 앱으로 몇 분 만에 계좌가 만들어졌어요. 서류 작성할 필요도 없고 도장 찍을 필요도 없었어요. 스위스에서는 은행 가서 서류 작성하고 대기하고 면담하고 며칠 걸리는 일인데 여기서는 정말 간단했어요. 지하철도 신기했어요. 교통카드 하나면 지하철, 버스 다 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휴대폰으로도 된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수에게 물어보니 NFC 기능 켜두시면 휴대폰이 교통카드가 돼요. 정말 편리했어요. 카드 꺼낼 필요도 없이 휴대폰만 찍으면 됐거든요. 회의 문화도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결론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른 방식이었어요. 수진이 설명해줬어요. 한국에서는 회의에서 방향성을 정하고 세부 사항은 따로 논의해요. 모든 걸 회의에서 다 정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효율적이었어요. 큰 틀은 빨리 정하고 디테일은 담당자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방식이었어요. 야근 문화도 이해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달랐어요. 낮에 회의하고 외부 미팅하고 바쁘게 지내고 정작 집중해서 일할 시간은 저녁이었거든요. 야근한다고 해서 무작정 늦게까지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일하고 가는 분위기였어요. 한 달 반 정도 지나니 제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스위스에서는 모든 일을 계획적으로 천천히 진행했는데 여기서는 빠르게 판단하고 즉시 실행하는 방식에 익숙해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소피아와 통화하면서 깨달았어요. 마르코, 말하는 속도가 빨라졌어. 그리고 뭔가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아.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저에게도 스며들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이런 속도감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빠른 의사결정, 즉각적인 실행, 효율적인 시스템 모든 게 새로웠지만 매력적이었거든요. 한국에 온 지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수진이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마르코 씨, 다음 주에 서울에서 아시아 비즈니스 포럼이 있어요. 아시아 각국의 시장 전문가들이 모이는 행사인데 참석해 보시겠어요? 물론이죠. 정말 좋은 기회네요. 사실 저는 아직도 아시아 시장에 대해 잘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중국, 일본, 한국의 차이점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럼 완벽한 타이밍이네요. 이번 포럼 주제가 바로 동아시아 3국의 비즈니스 환경 비교거든요. 포럼 당일 강남에 있는 5성급 호텔 컨퍼런스룸으로 향했어요.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200명 정도의 참석자들이 모였는데 절반은 한국인, 나머지는 중국, 일본, 그리고 저처럼 서구권에서 온 비즈니스맨들이었어요. 첫 번째 세션은 각국의 시장 개방성에 대한 토론이었어요. 일본에서 온 다나카라는 컨설턴트가 먼저 발표했어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시장입니다. 외국 기업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현지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하고 의사결정도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중국에서 온 리 박사의 차례였어요. 중국은 시장 규모는 크지만 정부 규제가 많습니다. 특히 외국 기업에 대한 제약이 심하고 현지화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 발표자인 박 교수가 말했어요. 한국은 상대적으로 개방적입니다. 정부 지원도 적극적이고 디지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비즈니스 환경이 우수합니다. 흥미로웠어요. 제가 막연히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각국 참석자들과 네트워킹 시간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온 다나카와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일본 기업들이 한국을 많이 부러워해요. 특히 의사결정 속도와 디지털 전환면에서요. 정말요? 일본이 더 앞서 있는 줄 알았는데요. 기술력은 높지만 변화 속도가 너무 느려요. 한 가지 결정하는데 몇 달씩 걸리거든요. 한국은 빨라서 부럽습니다. 중국에서 온 리 박사와도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어요. 중국이 시장은 크지만 실제 비즈니스 하기는 한국이 훨씬 쉬워요. 규제도 적고 투명하거든요. 중국은 관계가 모든 걸 좌우해요. 관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후 세션은 각국의 업무 문화 비교였어요. 이 부분이 제게는 가장 유익했어요. 일본 기업 문화는 어떤가요? 사회자가 다나카에게 물었어요. 매우 체계적이지만 경직되어 있어요. 위계 질서가 엄격하고 혁신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합니다. 젊은 직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예요.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은 완전히 달라요. 매우 역동적이지만 예측하기 어려워요. 정책이 갑자기 바뀌고 규칙도 자주 변합니다. 장기적 계획을 세우기가 힘들어요. 한국은요? 한국은 두 나라의 중간 정도예요. 일본만큼 체계적이면서도 중국만큼 빠른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요. 특히 IT 기술 활용도가 높아서 업무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손을 들었어요. 유럽에서 온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 3국 중 어디가 가장 비즈니스하기 좋은 환경일까요? 다나카가 먼저 대답했어요. 단기적으로는 한국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진입장벽이 낮고 의사결정이 빠르거든요. 리 박사도 동의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중국은 시장은 크지만 리스크도 크거든요. 한국은 안정적이면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아요. 박 교수가 웃으며 덧붙였어요. 한국의 장점은 시행착오를 빨리 겪고 빨리 개선한다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죠. 포럼이 끝나고 호텔 라운지에서 애프터 파티가 있었어요.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각국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다나카가 저에게 물었어요. 마르코 씨는 어떤 생각이세요? 한국에서 3개월 지내보니까요. 솔직히 처음에는 중국을 더 선호했어요. 시장 규모 때문에요. 하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일해보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기가 훨씬 비즈니스하기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리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중국은 큰 회사가 아니면 성공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한국은 작은 회사도 기회가 있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시아 3국에 대해 막연히 알고 있던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위치가 생각보다 좋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중국의 큰 시장과 일본의 기술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비즈니스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거였어요. 복잡한 규제나 불투명한 관행 없이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곳 말이에요. 이날 포럼을 통해 제 시각이 많이 넓어졌어요. 아시아 시장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온 것이 생각보다 좋은 선택이었다는 확신도 들기 시작했어요. 포럼이 끝나고 일주일 후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왔어요. 수진이 회의실로 저를 불렀거든요. 마르코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본사에서 중국 시장 조사 출장 승인이 났어요. 정말요? 드디어 중국에 갈 수 있는 건가요? 네. 2주 일정으로 베이징과 상하이를 다녀오시면 됩니다. 현지 파트너사들과 미팅도 잡혀 있고요. 그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3년 전부터 꿈꿔왔던 중국 출장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거였거든요. 한국에서의 경험도 좋았지만 여전히 중국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가 컸어요. 13억 인구의 거대한 시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그리고 무한한 비즈니스 기회들. 언제 출발인가요?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준비할 시간이 일주일 정도 있네요. 그날부터 중국 출장 준비에 들어갔어요. 먼저 중국어 회화책을 샀어요. 기본적인 인사말 정도는 중국어로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발음이 어려웠지만 열심히 연습했어요. 민수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마르코 씨, 제가 중국어 조금 해요. 기본 표현들 알려드릴게요. 정말 고마웠어요. 점심시간마다 민수와 함께 간단한 중국어 표현들을 연습했어요. 비즈니스 카드 교환할 때 말하는 표현, 식사, 초대받았을 때 하는 말, 감사 인사 등등 실용적인 것들 위주로 배웠어요. 중국 비즈니스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했어요.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니 정말 흥미로웠어요. 관시라는 인맥 문화, 식사 접대의 중요성, 면자를 중시하는 문화 등 한국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 보였어요. 회사 도서관에서 중국 관련 서적들도 빌려 읽었어요.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 거대한 내수 시장,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 등을 읽으면서
더욱 기대가 커졌어요. 한국도 좋지만 역시 중국이 스케일이 다르구나 싶었거든요. 수진이 중국 출장 일정을 정리해줬어요. 첫째 날은 베이징 도착 후 현지 파트너사 미팅, 둘째 날은 정부 기관 방문, 셋째 날은 현지 시장 조사. 이런 식으로 빼곡하게 스케줄이 잡혀 있었어요. 와, 정말 바쁘겠네요. 그래도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중국 전문가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요. 출장 전날 밤 소피아와 영상 통화를 했어요. 내일 드디어 중국 가는구나. 설레지? 응. 정말 기대돼. 3년간 준비했던 중국을 드디어 직접 볼 수 있어. 조심해서 다녀와. 중국은 한국보다 복잡할 거야. 알아. 괜찮을 거야. 그동안 한국에서 아시아 문화에 적응했으니까. 짐을 싸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정장 몇 벌, 비즈니스 카드, 회사 소개 자료, 그리고 한국에서 사온 작은 선물들까지 챙겼어요. 한국 전통차나 한과 같은 것들이요. 중국 파트너들에게 줄 생각이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베이징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생각해봤어요. 한국에서 보낸 6개월이 정말 빨리 지나갔구나.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나름 자신감도 생겼고요. 한국에서 배운 빠른 업무 처리 방식, 디지털 도구 활용법, 그리고 아시아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국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봤어요.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6개월 전에는 낯설었던 이 도시가 이제는 익숙해졌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중국에 대한 기대가 더 컸어요. 한국보다 더 큰 시장, 더 많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2시간 반의 비행 시간 동안 중국어 회화책을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내일 있을 미팅들을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어떤 질문을 받을지, 어떻게 대답할지, 어떤 인상을 남길지 등등 말이에요. 특히 중국 파트너들에게 우리 회사의 기술력과 한국에서의 성공 사례를 어떻게 어필할지 고민했어요. 한국에서 쌓은 경험이 중국에서도 통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베이징이 가까워지면서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큰 도시구나. 서울보다 훨씬 넓어 보였어요. 드디어 도착이구나. 내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거야.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 출장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중국에 대한 환상이 현실과 얼마나 다를지도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무엇보다 설레고 기대에 차 있었어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중국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공항이 생각보다 낡아 보였거든요. 인천공항의 깔끔하고 현대적인 느낌에 익숙해진 눈에는 뭔가 촌스러워 보였어요. 입국 심사도 문제였어요. 줄이 너무 길었고 진행도 느렸어요. 1시간을 기다려야 했거든요. 인천공항에서는 자동 심사대로 5분이면 끝나는 일인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짐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벨트가 고장났는지 중간에 멈춰서 20분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택시를 잡으려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운전기사가 영어를 전혀 못했거든요. 호텔 주소를 보여줘도 이해하지 못하더군요. 결국 중국어로 된 주소를 따로 준비해둔 종이를 보여주니 그제야 알아들었어요. 택시 안에서 또 놀랐어요. 운전이 너무 거칠었거든요. 차선 변경도 갑자기 하고 급브레이크도 자주 밟고 한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운전 스타일이었어요. 게다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더군요. 기사님, 노스모킹 플리즈 말해봤지만 못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창문을 열어달라고 몸짓으로 표현해서 겨우 열어줬어요. 시내로 들어오면서 본 베이징의 모습도 기대와 달랐어요. 하늘이 뿌옇더군요. 미세먼지 때문인 것 같았어요. 서울도 미세먼지가 있지만 여기는 정말 심각했어요.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숨쉬기 힘들 정도였거든요. 교통체증도 극심했어요. 한국에서도 러시아워에는 막히지만 여기는 차원이 달랐어요. 1시간 거리를 2시간 반이나 걸려서 호텔에 도착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려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직원이 제 여권을 보더니 뭔가 확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뭐가 문제인지 물어봐도 잠시만 기다려달라고만 하더군요. 30분을 기다린 후에야 체크인이 완료됐어요. 방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나니 첫 미팅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중국 최대 IT 기업 중 하나인 텐센트 계열사와의 미팅이었거든요. 정말 기대가 컸어요. 택시를 타고 미팅 장소로 향했는데 또 길을 잃었어요. 운전기사가 주소를 제대로 찾지 못하더군요. 결국 20분 늦게 도착했어요. 미팅룸에 들어가니
3명의 중국인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리더로 보이는 왕 부장이 영어로 인사했어요. 반갑습니다. 마르코 씨. 늦어서 죄송합니다. 교통이 좀 복잡해서요. 괜찮습니다. 베이징 교통은 항상 그래요. 미팅이 시작됐는데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는데 반응이 시큰둥했거든요. 한국에서는 질문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듣기만 하더군요. 우리 회사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어보니 왕 부장이 대답했어요. 좋은 기술이네요. 하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현지화가 중요해요. 현지 파트너 없이는 힘들 거예요. 그럼 파트너십을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더 논의가 필요해요. 위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서요. 미팅이 애매하게 끝났어요. 구체적인 다음 단계나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고요. 한국에서는 미팅 후 바로 다음 액션 아이템이 정해지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불분명했어요. 점심 식사 자리도 어색했어요. 중국 전통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이 너무 기름져서 제 입맛에 안 맞았어요. 게다가 식당이 너무 시끄러웠어요. 대화하기 힘들 정도로 말이에요. 중국 동료들은 큰 소리로 떠들면서 식사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소란스러웠어요. 식사 중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식당에서 금연이 당연한데 여기서는 그런 규칙이 없는 것 같았어요. 오후에는 다른 회사와 미팅이 있었어요. 현지 유통업체였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애매한 대답들만 들었거든요. 검토해보겠다. 논의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만 계속 나왔어요. 저녁에는 접대를 받았어요. 고급 중국 음식점에서 만찬이었는데 술을 너무 많이 권하더군요. 간베이, 간베이 하면서 계속 잔을 채워주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회식 문화가 있지만 여기는 정도가 심했어요. 술을 안 마시면 예의에 어긋난다는 분위기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택시기사와 또 실랑이가 있었어요. 미터기를 안 켜고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더군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여기서는 외국인이라고 속이려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정당한 요금을 내긴 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호텔방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해봤어요. 첫날부터 너무 많은 불편함을 겪었거든요.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통, 미세먼지, 비즈니스 미팅, 식사 문화까지 모든 게 예상과 달랐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이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복잡하고 불투명했어요. 소피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중국 첫날인데 생각보다 힘들어. 모든 게 복잡하고 불편해. 바로 답장이 왔어요. 괜찮아.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한국 때도 그랬잖아. 맞는 말이었지만 뭔가 달랐어요. 한국에서는 시스템이 좋아서 적응하기 쉬웠는데 여기서는 시스템 자체가 불편했거든요. 다음 날도 미팅들이 잡혀 있었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됐어요. 과연 성공적인 출장이 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때까지도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어요. 앞으로 더 큰 실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둘째 날 오후 베이징에서 가장 기대했던 미팅이 있었어요. 중국 내 아시아 시장 전문가 그룹과의 만남이었거든요. 서울 포럼에서 만났던 리 박사가 주선해준 자리였어요. 미팅 장소는 베이징 CBD 지역의 고층 빌딩 한 곳이었는데 찾아가는 것부터 쉽지 않았어요. 택시 기사가 또 길을 몰라서 한참을 헤맸거든요. 겨우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출입 보안이 까다로워서 방문자 등록을 해야 했는데 절차가 복잡했어요. 결국 20분 늦게 회의실에 도착했어요. 회의실에는 5명의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어요. 리 박사 외에도 일본계 중국 기업에서 일하는 다나카의 동료 사토, 한국계 중국 기업의 김이사, 그리고 유럽계 컨설팅 회사의 중국 지사장 밀러가 있었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베이징 교통이 정말 복잡하네요. 괜찮습니다. 마르코. 우리도 늘 겪는 일이에요. 리 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어요. 마르코 씨가 한국에서 6개월 지내셨다고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김이사가 물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점점 좋아졌어요. 특히 업무 효율성이 인상적이었고요. 그럼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면 어때요? 사토가 궁금해했어요. 아직 중국에 온 지 이틀밖에 안 됐지만 확실히 다르네요. 한국이 더 체계적인 것 같아요. 그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리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은 규모는 크지만 체계성은 부족해요. 특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더 복잡하게 느껴질 거예요. 밀러가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어요. 저는 중국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관계, 즉 관시가 모든 걸 좌우하거든요. 관시가 뭔가요? 제가 물어보니 김 이사가 설명해줬어요. 인맥이죠. 중국에서는 무엇을 하든 관계가 먼저예요. 기술이나 품질보다도 누구를 아느냐가 더 중요해요. 정말요? 한국에서는 실력으로 평가받는 분위기였는데요. 한국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사토가 말했어요. 일본도 비슷한 면이 있지만 중국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아요. 리 박사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줬어요. 예를 들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일이 있다면 한국에서는 서류만 제대로 갖추면 되지만 중국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개인적 관계가 있어야 빨리 처리돼요. 그렇지 않으면 몇 달씩 걸릴 수도 있어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인가요? 물론이죠. 밀러가 답했어요. 계약을 맺더라도 관계가 나빠지면 언제든 파기될 수 있어요. 법적 구속력보다는 개인적 신뢰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럼 외국 기업이 성공하기 어렵겠네요. 맞아요. 김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지 파트너 없이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것도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정말 믿을 만한 관계여야 하고요. 사토가 일본 기업들의 어려움을 얘기했어요. 일본 기업들도 중국 진출할 때 많이 고생해요. 문화적으로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달라요. 어떤 면에서요? 의사결정 방식부터 달라요. 일본은 신중하게 결정하지만 중국은 즉흥적이에요. 계획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리 박사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정부 정책도 예측하기 어려워요. 어제까지 허용되던 것이 오늘 갑자기 금지되기도 해요. 외국 기업들은 항상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럼 한국 기업들은 어때요? 김 이사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기업들이 그나마 가장 잘 적응하고 있어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어서 양쪽 문화를 다 이해하거든요. 게다가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으로 중국 시장에 잘 맞아요. 밀러가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사실 요즘 중국 기업들도 한국을 많이 부러워해요. 특히 IT 분야에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앞서 있다고 인정하거든요. 정말요? 네. 카카오톡, 삼성페이 같은 서비스들을 중국에서도 벤치마킹하려고 해요. 중국은 규모는 크지만 혁신성 면에서는 한국이 더 뛰어나다고 봐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좀 복잡했어요.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동경했는데 실제로는 한국이 더 앞선 부분이 많다는 얘기였거든요. 사토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회사도 아시아 전략을 한국 중심으로 바꾸고 있어요. 중국은 리스크가 너무 커요. 어떤 리스크요? 정치적 리스크가 가장 커요. 국제 정세에 따라 외국 기업에 대한 태도가 갑자기 바뀔 수 있거든요. 한국은 그런 면에서 훨씬 안정적이에요. 회의가 끝난 후 밀러와 따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마르코, 솔직한 조언을 해드릴게요. 중국은 큰 기업이 아니면 성공하기 어려워요. 작은 회사는 리스크만 크고 실익은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을 거점으로 삼으세요. 한국에서 성공하면 아시아 다른 나라로 확장하기 쉬워요. 중국도 그때 고려해봐도 늦지 않아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만난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충격적이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중국과 현실의 중국이 너무 달랐어요. 거대한 시장이지만 그만큼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반면 한국은 작지만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시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며 정리해봤어요. 중국 출장 목적이 점점 바뀌고 있었어요. 중국의 매력을 찾으러 왔는데 오히려 한국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있었거든요. 중국 출장 마지막 날 상하이에서 최종 미팅을 마치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2주간의 일정이 끝나가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빨리 서울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상하이에서의 경험도 베이징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택시에서 운전기사와 또 언어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고 미팅에서는 애매한 답변들만 듣고 식당에서는 시끄러운 환경을 견뎌야 했어요. 마지막 미팅이었던 상하이 최대 유통업체와의 만남도 실망스러웠어요. 3시간 동안 회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없었거든요. 검토해보겠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만 반복됐어요. 한국에서라면 이미 다음 단계가 정해졌을 텐데 여기서는 모든 게 불분명했어요. 우리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직접적으로 물어봤더니 담당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 관심 있어요. 하지만 현지 파트너가 있어야 하고 정부 승인도 받아야 하고 절차가 복잡해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요. 정확히 말하기 어려워요. 이런 식의 대화가 계속됐어요. 한국에서는 3개월 안에 론칭 계획을 세우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데
여기서는 언제 시작될지도 모르겠더군요. 공항 가는 길에 지난 2주를 돌이켜봤어요. 처음 중국에 올 때의 기대와 현실이 너무 달랐거든요. 13억 인구의 거대한 시장이라는 매력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만큼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무엇보다 외국인에게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았어요. 상하이 푸둥 공항도 인천공항에 비하면 불편했어요. 체크인하는데 1시간, 보안 검색하는데 또 30분. 모든 게 느리고 비효율적이었어요. 대기실에서 서울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노트북을 꺼내 이번 출장 보고서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시장의 장점과 단점, 진출 방안, 예상 리스크 등을 써내려갔는데 단점이 장점보다 훨씬 많았어요. 장점으로는 거대한 시장 규모, 빠른 경제 성장,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 정도였어요. 하지만 단점은 훨씬 많았어요. 복잡한 규제, 불투명한 비즈니스 관행, 높은 진입 장벽,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 관시 중심의 네트워킹 문화, 언어 및 문화적 차이 등등 목록이 길어졌어요. 가장 중요한 건 투자 대비 성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어요. 많은 자원을 투입해도 성공을 보장할 수 없었거든요. 반면 한국은 어땠는지 비교해봤어요. 시장 규모는 작지만 진입하기 쉽고 체계적이었어요. 규제도 투명하고 비즈니스 관행도 국제적 수준이었고요. 무엇보다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이 인상적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상하이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봤어요. 분명 인상적인 도시였지만 서울이 더 그리웠어요. 깨끗한 공기,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 친절한 사람들, 맛있는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일하기 좋은 환경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3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3년 전 처음 한국 발령을 받았을 때의 실망감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중국이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경험해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에서 보낸 6개월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특히 한국 동료들과 함께 일했던 경험이 그리웠어요. 수진의 명확한 지시, 민수의 적극적인 도움, 팀원들의 협력적인 태도, 모든 게 그리웠어요. 중국에서는 그런 팀워크를 경험하기 어려웠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반가웠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빠른 입국 심사, 효율적인 수화물 처리, 모든 게 완벽했어요. 2주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창밖 풍경을 봤어요. 정돈된 도시,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교통, 모든 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베이징이나 상하이와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며 생각해봤어요. 이번 중국 출장은 실패였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큰 교훈을 얻었어요. 시장의 크기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걸 배웠거든요. 중요한 건 시장의 질이었어요. 진입하기 쉽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시장이 더 가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한국이 바로 그런 시장이었어요. 다음날 출근해서 수진에게 출장 결과를 보고했어요. 어떠셨어요? 중국 시장은요?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 복잡하더군요. 물론 큰 시장이지만 우리 같은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한국 시장에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확실한 기반을 만든 후에 다른 시장을 고려해봐야죠.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현명한 판단이네요. 실제로 많은 외국 기업들이 한국을 아시아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소피아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어땠어? 중국은 생각과 달랐어. 오히려 한국이 더 좋은 시장인 것 같아. 정말? 그럼 한국에 더 오래 있게 되는 거야? 그럴 것 같아. 아직 배울 게 많거든. 이번 출장을 통해 확실해진 게 있었어요. 한국이야말로 아시아 진출의 최적 거점이라는 것이었어요. 중국 출장에서 돌아온 후 2주가 지났을 때 수진이 저를 회의실로 불렀어요. 마르코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본사에서 아시아 신사업 개발 프로젝트 리더로 마르코 씨를 지명했어요. 정말요? 저를요? 네. 중국 출장 보고서가 임원진들에게 큰 인상을 줬어요. 특히 한국 시장에 집중하자는 전략적 제안이 설득력 있었다고 하더군요. 사실 놀랐어요. 6개월 전만 해도 한국 발령을 받고 실망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됐으니까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한국을 거점으로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르코 씨가 유럽과 아시아 문화를 모두 이해하니까
적임자라고 판단한 거죠. 팀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 직원 5명과 마르코 씨가 함께 할 예정이에요. 민수도 포함돼 있고요. 정말 기뻤어요. 민수와 함께 일할 수 있다니까요. 그동안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던 동료였거든요.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은 다음 주 월요일로 잡혔어요. 주말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는데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겼어요. 6개월 전만 해도 한국 업무 방식에 적응하느라 힘들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 방식이 편해졌거든요. 월요일 아침 새로운 팀원들과 첫 미팅을 가졌어요. 민수 외에도 지영, 상호, 미나, 준석이 팀에 합류했어요.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직원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된 마르코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두가 밝게 인사해줬어요. 한국에서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문화가 있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어요. 프로젝트 목표를 설명하면서 제 경험을 공유했어요. 제가 중국 출장을 다녀와서 느낀 건데 아시아 시장 진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인 거점을 만드는 거예요. 한국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영이 질문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생각하고 계세요? 먼저 한국에서 성공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동남아시아에 적용하는 거예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 말이에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상호가 동의했어요. 동남아시아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제품도 잘 받아들일 것 같아요. 팀워크가 금방 만들어졌어요. 한국 직원들은 정말 협력적이었거든요. 각자 맡은 역할을 명확히 하고 바로 일에 착수했어요. 민수는 시장 조사, 지영은 경쟁사 분석, 상호는 기술 개발, 미나는 마케팅 전략, 준석은 법무 검토를 담당하기로 했어요. 일주일 후 첫 번째 진행 상황 보고 미팅을 가졌어요. 놀라웠어요. 모든 팀원이 자신의 파트를 완벽하게 준비해왔거든요. 민수가 발표했어요. 동남아시아 3개국 시장 조사 결과 모두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태국과 베트남이 유망해 보여요. 지영도 준비를 잘 해왔어요. 경쟁사들을 분석해보니 아직 확실한 리더가 없어요. 지금이 진출하기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상호의 기술 분석도 인상적이었어요. 현지 인프라에 맞춰 제품을 약간 수정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을 거예요. 개발 기간도 3개월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니까 정말 효율적이었어요. 스위스에서 일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속도였거든요. 한국 직원들의 빠른 실행력과 적극적인 자세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 달 후에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가 완성됐어요. 시장 진입 전략, 제품 개발 일정, 마케팅 방안, 수익 모델까지 모든 게 체계적으로 정리됐어요. 수진에게 중간 보고를 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정말 잘 정리하셨네요. 본사에서도 만족할 것 같아요. 팀원들 덕분이에요. 정말 열심히 해줬거든요. 마르코 씨의 리더십도 한몫했을 거예요. 처음에 한국에 오셨을 때와 많이 달라지셨어요. 정말요? 어떤 면에서요? 자신감이 생기셨어요. 그리고 한국 방식과 유럽 방식을 잘 조화시키시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한국 문화에 적응하느라 힘들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것을 장점으로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빠른 의사결정, 즉각적인 실행, 팀워크 중심의 업무 방식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팀원들과도 더 가까워졌어요. 야근을 할 때도 치킨을 시켜 먹으며 즐겁게 일했고 주말에도 가끔 만나서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느 날 민수가 말했어요. 마르코 씨, 처음에는 외국인 상사라서 어색했는데 이제는 정말 편해요. 우리 문화를 잘 이해해 주시거든요. 고마워요, 민수야. 나도 여러분 덕분에 많이 배웠어. 특히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알게 됐어요. 지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마르코 씨도 이제 완전 한국인 같아요. 말투도 한국 사람 같고요. 정말요? 그런 것 같네요. 어느새 존댓말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한국식 업무 용어도 쓰게 됐어요. 3개월 후 프로젝트 최종 발표 날이 왔어요. 본사 임원들이 한국에 와서 직접 발표를 듣기로 했거든요. 긴장됐지만 자신감도 있었어요. 발표는 성공적이었어요. 임원들이 계획서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즉석에서 승인해줬어요. 마르코, 정말 훌륭한 계획이야. 한국팀과 잘 협력했구나. 토마스 이사가 만족스러워했어요. 팀원들 덕분입니다. 정말 훌륭한 동료들이에요. 그날 밤 팀원들과 축하 파티를 했어요. 회사 근처 삼겹살집에서 말이에요. 건배,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모두가 소주잔을 들며 외쳤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소주를 마시며 함께 웃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출장 지시가 내려왔어요. 본사에서 아시아 프로젝트 성과를 직접 보고하라는 거였어요. 마르코, 취리히로 와서 이사회에 직접 발표해줘. 토마스 이사가 전화로 말했어요. 1년 반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인천공항에서 취리히행 비행기를 타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1년 반 전에는 울상을 하며 한국으로 떠났는데 이번에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스위스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12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다시 점검했어요. 한국에서의 성과, 아시아 시장 전략, 앞으로의 계획까지 모든 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취리히 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작다는 거였어요. 인천공항의 웅장함에 익숙해진 눈에는 고향 공항이 너무 아담해 보였거든요. 입국 심사도 예전엔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보통 수준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면서 취리히의 풍경을 다시 봤어요.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 여유롭게 걷는 사람들, 조용한 분위기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너무 조용하고 느린 것 같았거든요. 서울의 역동적인 에너지에 익숙해진 탓인지 모든 게 정적으로 보였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소피아에게 전화했어요. 도착했어? 응. 방금 호텔에 들어왔어. 어때? 고향이 어떻게 느껴져? 좀 이상해. 모든 게 예전 같은데 뭔가 다르게 보여. 1년 반 동안 많이 변했나 봐. 다음 날 아침 본사로 출근했어요. 익숙한 건물, 익숙한 엘리베이터, 익숙한 복도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제가 달라져 있었죠.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마르코,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루카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좋았어. 정말 많은 걸 배웠어. 아시아는 어때? 생각보다 어려웠어? 마리아가 궁금해했어요. 처음에는 그랬지만 적응하고 나니까 정말 흥미로워. 특히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어. 정말 한국이 많은 면에서 스위스보다 앞서 있어.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는 말이야. 동료들이 놀라워했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거죠. 오전에 간단한 브리핑을 하고 오후에 이사회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회사 근처 레스토랑에 갔는데 여기서 첫 번째 컬처 쇼크를 받았어요.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는데 30분이 걸렸거든요. 한국에서는 10분이면 나오는데 말이에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속으로 중얼거렸는데 동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더군요. 그냥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식사 시간도 길었어요. 1시간 반을 먹었는데 한국에서는 30분이면 끝났거든요. 빨리 먹고 일하러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들 천천히 즐기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2시에 이사회 발표가 시작됐어요. 임원진 8명 앞에서 지난 1년 반의 성과를 발표했어요. 한국 시장 분석, 중국 출장 결과, 아시아 신사업 개발 프로젝트 성과, 향후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설명했어요. 정말 인상적이야, 마르코. 토마스 이사가 말했어요. 한국에서 이런 성과를 낼 줄 몰랐어. 감사합니다. 한국 팀원들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빠른 실행력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럼 계속 한국에 있을 건가? 다른 이사가 물었어요. 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어요. 동남아시아 진출도 본격화해야 하고요. 발표가 끝나고 개별 면담 시간이 있었어요. 토마스 이사가 솔직한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발령이 좀 미안했어. 내가 중국을 원했으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에서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어떤 면에서 빠른 의사결정, 즉각적인 실행,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요. 여기서는 한 가지 결정하는데 몇 주씩 걸리는데 한국에서는 하루 만에 결정하고 바로 실행에 옮겨요. 그게 부담스럽지 않아? 처음에는 그랬지만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효율적이더라고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저녁에는 옛 동료들과 모임이 있었어요. 단골바에서 맥주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어요. 마르코, 많이 변했어. 루카가 말했어요. 어떤 면에서? 말하는 속도도 빨라졌고 뭔가 에너지가 넘쳐. 한국 사람들 같아졌어. 정말요? 응. 예전보다 훨씬 적극적이야. 그리고 결정도 빨리 내리고. 마리아도 동의했어요. 맞아. 예전에는 신중하게 고민하더니 지금은 바로바로 답변하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오히려 좋아 보여.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취리히 시내를 걸었어요. 밤 9시인데도 거리가 한산했어요.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사람들도 별로 없었어요. 서울 같으면 이 시간에도 사람들로 북적일 텐데
여기는 너무 조용했어요. 편의점을 찾아봤지만 없었어요. 뭔가 사고 싶어도 살 곳이 없더군요. 서울에서는 24시간 편의점이 어디에나 있었는데 말이에요. 호텔방에서 소피아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어때? 첫날은 어땠어? 이상해. 모든 게 너무 느려. 점심 먹는데 1시간 반이 걸렸어. 그게 정상이잖아. 내가 너무 빨라진 거야. 그런가? 한국에서는 30분이면 충분했는데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고향이잖아. 맞아. 고향이긴 한데 뭔가 다르게 느껴져.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봤어요. 겨우 하루였는데 벌써 이런 차이를 느끼다니. 1년 반 동안 한국에서 완전히 다른 리듬으로 살았구나 싶었어요. 빠른 속도, 즉각적인 반응, 효율적인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스위스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고향에서의 일주일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거든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변화를 느꼈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깨달았죠. 취리히에서의 마지막 날, 토마스 이사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마르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한국 발령을 실수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보니 최고의 결정이었던 것 같아.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 어떤 면에서요? 글로벌 마인드셋이 생겼어. 이제 동서양을 모두 이해하는 진짜 국제적인 비즈니스맨이 된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행력이 생겼다는 거지. 예전에는 계획만 세우고 실행은 미루곤 했는데 지금은 바로바로 해결하잖아.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빨리빨리 문화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대신 일단 시도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수정하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엔 낯설고 힘들었지만 한국과 아시아 시장에서 얻은 경험은 내 커리어의 가장 큰 자산이 됐어요. 스위스의 체계적 사고와 한국의 빠른 실행력, 이 두 가지를 결합할 수 있게 된 것이 제 가장 큰 경쟁력이 됐거든요. 지금 저는 확신해요. 앞으로도 이 두 문화의 장점을 융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갈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도전 정신과 스위스에서 배운 완벽함에 대한 추구. 이 둘을 조화시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이 제 꿈이에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인생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한국에 온 것이 바로 그런 기회였거든요.